분들 많이들 와주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또 주말인데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서울에 있는 덕수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EBS에서 지금은 전속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잠깐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EBS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학부모가 곧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부모가 될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오늘 EBSI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EBSI 활용법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EBS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 EBSI 활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3학년 학생들 그리고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강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무엇을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대학 입시 제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쵸?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따로 해 주실 거고요. 그런 다양한 입시 제도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리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입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살짝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수능과 상관없는 그런 전형을 할 것이다 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수시로 저 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저 수능 공부 뭐 별로 열심히 안 해도 좋아요. 뭐 이것만 하면 돼요 라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입시 제도들 중에서 뭐 학생부 교과전형, 뭐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뭐 논술로 저 대학 갈 거예요 이런 학생들 참 많아요. 저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다 보면 수능 공부 좀 안 하겠대요. 왜? 자기 논술 잘 쓴대요.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나중에 발목을 꽉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최저거든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뭐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냥 학생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는 문과의 경우에도 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좋은 학교들은 다 수능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간과해요. 나는 이것만 할 거예요. 뭐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전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정말 가끔씩 그런 학생들 있죠. 그러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 중일 때 항상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리고 절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끝까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공부의 시작은 뭡니까? 모든 과목이 다 똑같더라고요. 바로 개념이에요. 사실 지금 막 EBS에서 연계 교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수능 특강이 나오고 인터넷 수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또는 선생님 저는 바로 수능 특강을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막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개념을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펼쳤어요. 뭐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돼.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 라는 학생은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개념 공부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연계교재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념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학을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수학은 개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에. 그 개념서를 정말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학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개념서를 개념답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를 가면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저는 개념은 아는데 응용이 안 돼요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 개념을 아는 게 뭔데? 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혼동합니다. 공식을 아는 것과 개념을 아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념서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개념서가 두꺼운 이유는 하나예요. 개념이 말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두꺼워요. 그런데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시면은요. 그 개념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앞부분에 있는 수학인데 글씨가 막 많아요. 뭐야? 이래요. 막 뭐지? 글씨가 왜 이렇게 많아? 이래요. 그러면서 막 넘겨요. 박스가 하나 딱 등장을 하죠. 학생들이 먼저 반짝합니다. 그러면서 손길이 바빠져요. 빨간색 펜을 찾죠. 박스에 딱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외우죠. 그때부터 막 외워요. 공식을.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막 외워요. 열심히 외워요. 그런 다음에 난 이제 개념 공부가 되었어. 이러면서 넘기죠. 그러면 뭐 유제 예제 문제가 나와요. 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역시 난 똑똑해. 역시 난 개념 공부가 잘 되었어. 이 학생들 막 웃고 난리 났어요. 내 얘기를 하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의욕이 생기면서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가 나오죠.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면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책을 덮죠. 난 역시 수학이랑 안 맞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뭐 국어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는 국어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문제지만 열심히 풀어냈죠. 국어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오른다고요. 그래놓고 저는 이러죠. 난 정말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야. 난 타고나기를 국어를 못하게 타고났어.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부의 시작은 개념인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간과해요. 그래서 저는 개념서를 도대체 왜 들고 다니냐고. 문제만 풀고. 그럼 문제집 들고 다니지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학년이에요. 갑자기 집에 있는 개념서들이 막 떠오르죠. 이과 학생 몇 권이죠? 예를 들어 수학만 하면 4권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은 개념서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개념서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념서에서 내가 스스로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보지 않아도 좋아요. 왜?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뭐 수능 개념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학생들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강의들이 수능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죠. 반드시 있어요. 그 학생들은 차라리 수능 개념 강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수능 개념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3학년 오늘은 학생들이 조금 적은 것 같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이건 제가 수능 개념 강의에 있는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 3개의 문항이 다 수능 개념에 있던 내용이고요. 4월 학력평가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알면 맞출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항들이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사실은 스스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막 끄떡끄떡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봤거든. 문제에서 봤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기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학생들은 개념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우리가 치르잖아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관은 어디죠? 평가원이에요. 아주 좋아요. 가끔씩 EBS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평가원이에요. 자,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사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따가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교육 과정에 맞춰진 가장 좋은 사실은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왜? 평가원에서 검토를 해주니까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굳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이렇게 수능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학교에 가서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 때문에. 왜 저보고 안 가르쳐주네요? 왜 강의에 없네요? 사실 며칠 전에 수강후기에도 올라와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그게 수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행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대수능에 출제가 될까요? 되지 않아요. 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1학년, 2학년 내신을 거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문제집,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아니면 좀 더 멋져 보이는 문제집에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멋져요. 멋져 보여요. 이미 멋지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 뭔가 멋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그럼 그게 수능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그거를 알 수 있나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이 모두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이 뭘 공부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이 단원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개념을 배워야 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여러 번 바뀌었죠. 그게 연도별로 나와 있고 수학이 교육과정이 바뀐 해와 뭐 영어가 바뀐 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서 확인하고 프린트하고 이러다 보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프린트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이용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수능 개념 강의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는요 그런 것들에 유의하게끔 이제 강의를 제작하고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 그런 것들에 유의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사실은 지금 중하위권이라는 건 이미 좀 많이 힘들어 왔던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먼저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개념부터 먼저 공부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개념을 먼저 공부하라는 얘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쌓아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유형과 그 다음 기출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계속 출제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유념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출을 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문제풀이 연습은 해야 돼요.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유형 공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요즘은 그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꼭 연계교재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 연계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공부를 하는데 이왕이면 내 눈에 익은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물론 시간을 들여서 좋은 교재의 다른 문제집을 풀어도 상관없어요. 공부만 잘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딱 봐도 이거 뭐 같아요? 틀린 그림 찾기 같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거 작년 대수능 문제고요. 그리고 연계 문항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 더 짚고 갈게요. 듣기는요. 영어 듣기는 90% 정도가 연계가 돼요. 몇 퍼센트? 90%. 제발 듣기 공부하세요. 듣기는 연계 교재로 공부해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자, 90% 연계라고 했지만 이 90%가 이런 식으로 연계되고 그럼 나머지 10%는요? 연계 교재로 공부했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문제풀이를 하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되죠. 그럼 나머지 10%도 당연히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국어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어만큼 연계 교재를 풀었을 때 유리한 과목이 어디 있겠니?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굉장히 비슷하다거나 물론 내용 자체가 지문 자체가 굉장히 흡사하게 나오겠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한번 읽고 시험을 친 학생과 보지 않고 시험을 친 학생은 확연하게 점수가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 교재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연계 교재로 유형 연습을 하시라고요. 특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 인터넷 수능 이런 것들은 문제 문항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학이니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수학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항은 4점짜리 문항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21번과 30번, 그리고 28번, 29번, 30번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28번 문항이었어요. 당연히 어려운 문항이었겠죠? 보면은 많이 닮았나요? 그냥 모양만 보세요. 풀려고 하지 말고. 자, LIM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뭔가가 막 있어요. 자, 이게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은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냥 쉽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연계 교재에서 작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다시 시그마 계산하는 문항이 나왔어요. 조금 독특했죠?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나왔던 문항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아는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요런 식으로 낼 수도 있구나 라고 조금 신선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항들은 연계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 교재를 이용하면 훨씬 더 공부할 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형 문항이 나오면 한 번 더 집중하라는 거. 자, 그래프 문제죠. 마찬가지로 4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비슷해요? 제발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내신에서 얘들아 배운 데서 그대로 낼게 이러면 끝나고 저한테 막 와서 화를 내요. 숫자가 달라졌잖아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그래프가 뒤집혔죠. 그래프가 뒤집힌 것밖에 없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4점짜리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계 교재로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알겠죠? 그리고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영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은 영어 듣기는 그렇다 치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도 고난도 문항에서 연계가 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영어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저도 머리가 아팠어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영어에서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문항이었어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게 연계 문항이었다는 거예요. 연계 문항이었어요. 자, 진하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그냥 눈에 보이시죠? 제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더 growth,
여기부터 보이죠? 자, 밑에 보면 각주도 있어요. 뭐 싹트다, 바라하다. 보이시나요? 연계교재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더 그로스로 시작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계교재에서 제가 잠깐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더 그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계를 할 때 완전 똑같이 된 건 아니죠. 앞부분에 뭐만 늘어났어요. 그 영어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뒤에 보면 각주까지 어때요? 똑같아요. 그쵸? 풀어봅시다. 풀 거예요, 우리는.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of science부터 지금 밑줄에 들어갈 얘기가 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수능에서. 여기 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연계 문제, 연계 지문을 그대로 올려볼게요. 자, 좀 찾기 힘들죠? 우린 지금 시험 칠 거가 아니니까 제가 밑줄을 쫙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사이언스 보여요? 사이언스 보이죠? 네, 똑같이 생겼죠? 답 몇 번?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항입니다. 맞췄네요. 네. 허무하죠? 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사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의미 없이 외워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막 싹트다 말하다 싹트다 말하다 막 이러고 외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그 문장의 흐름만 알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연계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정말 운 좋게도 작년에 이 문항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출입니다.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출 문제가 들어가야지만 사실은 거의 완벽한 공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출은요,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어요. 그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한 문항들이 분석이 되어야지만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모라고 되어 있고 수능이라고 되어 있고 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평가원에서 대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했죠. 자, 보면은 2013년 수능이랑 2014 9월 모의평가 그리고 2010년 다 국어에서 내용이 비슷하죠. 뭐예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1번부터 5번에 보면은 1번, 5번, 1번 보면은 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뭐 긴장감, 긴박한 분위기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막 문제를 풀잖아요. 이거 맞고 틀렸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로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개념을 알고 사실은 개념 공부를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뭐 서술상의 특징을 찾는 게 무엇이냐, 그게 뭐니, 그런 것들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어 지문이에요. 영어 문제예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똑같은 발문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편집글이죠.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심지어 수학은요. 다시 갈게요. 번호도 똑같아요. 2014학년도 대수능과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입니다. 많이 닮았죠? 그냥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B는 BA. 디귿은 어때요? 뭔가 복잡해. 그쵸? 사실은 이러한 유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에서도 사실은 이 문항은 똑같이 기억은 역행렬, 니은은 교환법칙, 디귿은 복잡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발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는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풀지 말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이 닮았어요? 네. 그 연결해서 삼각형만 만들면 돼요. 번호는 어때요? 같아요? 네. 공부하세요, 제발.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이 되지 않는 학생은 이 두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정말 유사한 문제들만 가지고 왔지만 뭐 사실은 그래요. 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과 두 개가 일사분면에 있는 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념이 되어 있으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정말 나오던 유형의 문제들이 매년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저희 반 학생이 의욕에 넘친 거죠. 10개년 문제집을 산 거예요. 좀 이따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가져와서 막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아침부터 올려놨어요. 자기 오늘부터 풀 거래요. 그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몇 달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있어요. 서랍에도 안 들어가요. 너무 두꺼워서. 어쩔 수 없이 올려둘 수밖에 없죠. 자기 그래도 할 거래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수했어요. 갑자기 슬프죠? 네.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과목별로 약간의 특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몇 개년에서 몇 개년 정도 하는 게 좋을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뭐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만 하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 기출문제에서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원 기출문제만 분석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학력평가, 뭐 교육청 기출문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가원 기출문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평가원 기출문제는 EBS나 여러 EBS에 보면은 기출문제 다운로드라는 서비스가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보여요. 거기에 가면은 모든 그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기출문제와 답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항도 거기 들어가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쵸?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원래 공부로 따지면 개념은 3월 전에 끝이 나 있어야 됩니다.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학생이 있다. 저는 어느 정도 개념이 한 번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라는 학생은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그 전에 수능 특강,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이 모두 수능 특강이 있어요. 인터넷 수능은 국어, 영어겠죠. 수학은 수능 특강이, 인터넷 수능이 없습니다. 연계 교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를 치릅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6월 모의평가는 반드시 EBS의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간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해설 강의가 오픈이 될 거예요. 이 해설 강의는 그냥 해설이 아니라 뭐예요? 분석 강의입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다고요? 아니라 그랬죠. 어떤 문제가 대수능에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면 사실은 EBS에서 지금 수능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아, 이게 등장했구나. 이게 또 등장하네? 그럼 수능에서 이게 나오겠구나. 또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이 되었네? 그럼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6월 모의평가 치르고 나서 이제는 수능 완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능 완성 교재가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이렇게 다 나오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이과 학생들 정말 이제 희소식이죠. 작년까지는 수학의 경우에
문과 학생들은 수학 1과 미적분과 통계기본 두 권이었어요. 이과 학생들은 몇 권이었냐면 수능 완성이 4권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적지 마세요. 왜냐? 바뀌었습니다. 모두 다 문과, 이과 한 권으로 통일이 됐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 제가 개념 늦더라도 시작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도 미안했어요. 왜냐면 수능 완성 4권, 수능 특강 4권, 8권인데 거기다 개념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요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하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이렇게 가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월 모의평가 치고 해설 강의 들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실전 연습 그리고 연계교재 기출문제 복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실전 연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 관리하는 것. 뭐 국어 시간이 모자라요? 영어 시간이 모자라요? 수학 특히 그렇죠.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실전 연습에서 하시면 돼요. 이때 공부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학생은요, 뭐 시중에 보면은 모의고사에 대한 그런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또는 EBS에서도 그런 문제집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시간에 맞춰서. 단, 시간을 맞추는데 만약에 100분이에요. 100분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아니죠? OMR 카드. 입력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분, 100분짜리면 80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셔야 됩니다. 제발 수능 특강 공부할 때 시간 맞추는 연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약간 나누세요. 사실 공부는 항상 이렇게 3단계로 할 수밖에 없고요. 6월 모평 전에 수능 개념을 조금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또는 개념이 아리송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학생들은 내가 선생님 그냥 수능 특강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특강이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 특강이 2가지로 나옵니다. 개념까지 설명해주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조금 더 그러니까 비중이 약간 다르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념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해. 그러면 수능 개념 못하겠어. 이런 학생들은 수능 특강으로 대신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특강이 끝나면 대신에 좀 빠르게 끝내야 돼요. 7월, 8월이 있죠. 7월, 8월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수능 특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을 그때 시작하셔도 많이 늦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계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9월 모평 전에 수능 완성이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을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수능 완성까지 다 했어. 그럼 복습할 시간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전 연습할 시간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학생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학생들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의 깊이와 그리고 공부를 해온 양은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틀이고요. 그리고 자신한테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완성을 웬만하면 9월 모평 전에 끝내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 가지고 가더라도 순서대로 공부를 해라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과목별로 조금 독특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독특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어의 경우에는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국어가 우리나라 말이라 가지고 난 할 수 있겠지. 읽으면 읽히거든요. 그쵸? 근데 답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영어인데요. 영어는 작년에 쉬었죠? 자, 어마어마하게 쉬었어요. 근데 올해도 영어는 뭐라 그랬죠? 쉽게 출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쉽게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영어는 밑에서 받쳐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 공부하면 성적 올려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서 당연히 성적은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어의 수가 2014학년도에는 5,688개였지만 올해 수능에는 몇 개? 2015학년도에는 4,876, 그리고 올해는 몇 개예요? 3,500단어로 줄어들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해볼만 하죠. 여러분 정말 수능이라는 게 뭐 내 인생을 걸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데 3,500단어도 안 외우고 수능을 친다는 건 양심상 그렇잖아요. 외우세요. 할 수 있어요. 수학입니다. 수학에 학생들이 이래요. 작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특이 케이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작년이. 수학이 대대로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었습니다. 자, 표준 점수가 뭐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면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죠? 원점수로 대학 갑니까? 아니에요. 시험 치고 가서 엄마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 가잖아요? 야, 너 몇 점 나왔니? 이러잖아요. 원점수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긴 하죠. 하지만 원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표준 점수예요. 학생들 그때 얘기하세요. 엄마 표준 점수 아직 안 나왔어. 이래도 돼요. 자, 사실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바꿔주잖아요. 그게 바로 표준 점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과목은 대대로 수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항상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책 받으셨죠? 책자. 책자에 보면은 작년 표준 점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따가 읽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수학은 2014학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해 매년 같은 100점이면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만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럼. 그러면 올해는 수학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쉽게 나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쉽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이들이 줄을 서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겠죠. 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작년의 문제를 보면은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21번과 30번이 조금은 많이 쉽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떨까요? 그 두 문항에서 당연히 변별력을 주겠죠. 문과학생의 경우에는요. 미적분에서 그래프 반드시 알아두세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문제.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기본으로 뭐 기하와 벡터나 적분과 통계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거기서 나올 만한 문항들을 좀 제대로 연습을 하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고난도 문항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인데요. 고난도 문항을 공부를 할 때는 제발 첫 번째 다른 문제도 맞춘 다음에 하세요. 아셨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서운한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막 달려와요. 선생님 30번 문제 풀어주세요. 다른 문제는 다 이해했어? 당장 애들이 30번 얘기만 하니까 그거 풀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제대로 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98점짜리가 있어요, 수학에. 왜 그럴까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죠. 그런 것들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강의를 공부를 할 때는요. 지금 뭐 문제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도 다 학번으로 되었잖아요. 단권화 되었잖아요. 수능 완성이.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양,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계 교재가 수학은 3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5권이에요. 그 정도는 풀고 수능장 가야죠. 그쵸? 그리고 개념과 그리고 실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개념 공부를 할 때는요. 강의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6대4에서 7대3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풀이를 갑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강의 보면서 문제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고 잘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 됩니까? 수강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선생님이 풀어줄 땐 이해가 잘 됐는데 혼자 하려니 안 돼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는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강의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은 연습장을 사용하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연습장 사용하세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문제에서 필요할 것 같은 개념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강의나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해설지 보면 정말 예쁘게 잘 풀려있죠? 그거 내 것이다? 아니에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이용하세요. 연습장 들고 가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 처음에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왜? 그냥 덜렁덜렁 보죠. 선생님 몇 페이지 몇 번 풀어붙여주세요. 왜? 제가 대학갑니까? 아니죠? 선생님 제가 이러해서 여기까지는 생각하겠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5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든 강의를 듣든 해설지를 보든 항상 나와 이것을 비교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난도 문항은 저는 기출문제로 연습하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항들이 있죠. 학생들은 알아요. 몇 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또는 만약에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부족하다. 여기서 자꾸 틀려. 여기서 자꾸 고난도 문항에서 틀려. 그러면 하루를 나를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만 하루 종일 풀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어떤 게 발견되냐면 내가 이 문제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스스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개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학생이에요. 특히나 통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글씨가 너무 많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루를 정말 나를 잡고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집을 다 쌓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만 계속 풀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핵심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공식에다만 계속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꾸 틀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난도 문항이 잘 되지 않는 학생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탐구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탐구 과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탐구 과목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념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탐구 과목은 정말 개념만 제대로 들어도 꽤 고득점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한 다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하는데 뒤에 보면 수능 테마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 분석만 모아서 자료 분석 특강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는 에센셜,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특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강들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막 8월, 9월 이때쯤 되면. 그런데 내가 꼭 내 목표가 만점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지금 상황이 3등급만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탐구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수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 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만 모아서 아마도 강의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급한 학생들은 그런 강의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적이 적어도 3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쌍둥이 엄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 보면요. 요즘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뛰어다니거든요. 13개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개념의 중요성과 그리고 반복 연습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껴요. 둘이 처음에는 계속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뒤집죠. 그리고 겨우 앉고 기고 서고 뛰어다니는데 하루에도요, 수백 번도 넘게 연습하죠.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면은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세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 안 차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학생들 정말 소중한 존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좀 말씀 잘 들으세요. 너무 짜증내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들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제발 너 원점수 몇 점이니? 표준점수, 오늘 표준점수 중요하다는데 너 몇 점이니?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 있잖아요. 오늘 자습실에서 좀 놀았을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면 되게 미안하다 이러지만 엄마가 너 오늘 뭐 했니? 이러면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한 템포 늦추시고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다가올 겁니다. 반드시 대수능 그리고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꿈 이루실 수 있을 거니까 꼭 끝까지 힘내시고요. 항상 필요한 거 있으면 EBS에 와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끝까지 함께 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하늘을 봐. 조금 늦어도 되니까 정신없이 달린 오늘날의 나. 그래봤자 고작 삶의 반의 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눈 딱 감고 괜찮아 맘껏 세상에 소리쳐봐. 내 꿈이 품 안에 안길 테니까.